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 시간에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궁금증 많이 해결이 되셨나요? 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메나테크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전직 강사였고요. 마케팅 쪽에 일을 했습니다. 8년 전에 97kg 정도 나가는 몸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얘기하는 질환들, 성인병이 있었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 통풍이 가장 심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진통제를 먹고 살았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메나테크를 만나게 됐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나테크 PPD 유희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호응들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 50여 분 동안 여러분의 질문과 답변이라는 방법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조금 지금 MBA를 수강하는 분들 중에 내가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나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 백문백답이라는 재생 목록 안에 한 50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한 답이 쭉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는 오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질문 한 1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왜 언론에 광고를 하지 않나요? 저는 일단 이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르면 거짓말이라고 해요. 내가 모르는 것 이퀄 거짓말이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그냥 같이 써줘. 대표적으로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그림 비슷한 거 놓고 다른 그림 찾기 해야 되는데 우리 틀린 그림 찾기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번. 왜 광고를 하지 않나요? 제가 하나 구분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광고와 홍보를 구분하실 수 있나요? 우리 대학교에 광고 홍보학과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랑을 말하면 야 PR 하지 마 이래요. 근데 구분시켜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영어로 CF라 그래요. Commercial Film. 홍보는 영어로 PR이라 그래요. 그럼 광고와 홍보가 뭐가 다르냐? 광고는 내 돈 내고 내가 직접 하는 거고 홍보는 왜 PR이라 그러는지 아세요? PR이라고 많은 말 쓰는데 그 영어의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PR은 Public Relationship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PR은 Public Relationship.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알려지는 활동.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돈을 들이지 않고 누군가 나를 PR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에 가게를 갔어요. 그 집 사장님이 저희 가게 좀 광고해 주세요. 그럼 틀린 말이에요. 저희 가게를 홍보해 주세요. 맞는 말이에요. 광고는 돈을 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느 가게 갔는데 사장님이 저희 가게 광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돈을 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을 했으니까. 광고는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게를 홍보해 주세요 하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당신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좀 알려주세요. 이런 면에서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큰 흐름 중에 하나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되는 가장 큰 축의 하나가 뭐냐? 비효율적인 요소가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변화는 비효율적에서 효율적으로 옮겨가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만약에 광고비를 썼을 때 그게 효율이 나고 효과가 난다면 왜 광고를 안 하겠어요? 근데 더 이상 광고가 돈을 들여 하는 광고가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고 그래서 메나테크라는 많은 수많은 기업이 광고라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홍보라는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풀릴 텐데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8,400원이고 하나는 1,500원이래요. 두 제품의 차이점은 유일하게 저 탤런트 얼굴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저 탤런트 얼굴 하나가 들어간 거에서 제품 가격이 20%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한쪽은 4리터고 한쪽은 3.5리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오른쪽 왼쪽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물론 어떤 분들 중에는 1,500원짜리 선택하시는 분 있어요. 저걸로 빨래를 하면 저 남자 냄새가 날지 모른다.
그런 사람 빼놓고 나서요. 누가 저런 상태에서 고르겠냐라는 거예요. 자, 광고 시장이 붕괴되고 있어요.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어요. 저는 마케팅 컨설턴트로 10년 넘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케팅 강의 속에서 대학교 때 배운 마케팅 교과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니라 세스 고든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케팅 컨설턴트가 쓴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 1990년대 한 중반쯤 나온 책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굳이 광고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많은 소가 몰려올 때 보라색 소가 하나 온다면 알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광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광고는 죽었다예요. 1990년대 중반이면요, 전 세계 광고 시장이 폭발하고 있었고요. 당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1번 가고 싶은 직장은 광고 회사였어요. 제일기획, 금강기획, 오리컴.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대학 졸업생 때 제일 가고 싶은 회사가 광고기획사였단 말이에요. 가장 핫했고 월급도 제일 많이 줬어요. 그 시대에 저 책이 나왔어요. 뭐라고? 광고 시장은 이제 죽었어. 효과가 안 나. 기업들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제가 한번 네이버에 나온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내용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비용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그 비용을 줄인 것으로 소비자에게 싼 값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대신 회사가 해야 될 관리, 광고, 샘플, 홍보 이런 재활동을 대신해주는 회원들에게 그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해주는 효과적인 신개념 시스템일 뿐이에요. 단 그런 이론으로 출발하는 회사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렇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철학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란 이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초기 공산주의 모델은요,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 이론이 잘못되고 이론이 불량한 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왜곡하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모른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요, 초등학생들 교과서나 사회교과서에 등장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비용을 줄이는 신개념 유통 채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배웠을 뿐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파니 비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첫 직장이 제일제당이라는 회사였고 두 번째 직장은 한국 야쿠르트라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유통을 하는 회사에 근무했었어요. 첫 직장에 근무하는 제일제당이라는 회사는 업의 특징이 뭐냐면 시판 회사인데, 시판, 보일 시자 써서 눈에 보이는 공간에 제품을 진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회사. 두 번째 옮겼던 회사는 방판 회사입니다. 방문 판매 회사. 시판, 방판, 통신 판매, 온라인 판매,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유통의 흐름은 이렇게 변합니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고를 하죠. 예전에는 그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 제일제당이 그랬어요. 제일제당이 인천 총판 밑에 그 총판이 대리점 몇 개 권을 줘가지고 대리점을 운영하고 그 대리점은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 물건을 배송해주면서 소매점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유통망이 저렇게 복잡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400원 정도의 제품이 소비자 손에 올 때는 대략적으로 1000원 정도, 저건 작게 잡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왜 그 제조사들이 망하는지 아십니까? 유통 비용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구조를 갖고 우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인터넷과 택배가 발달하는데 그 전 단계로 뭐가 나타났냐면 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할게 하면서 나오는 게 대형 할인마트인 거예요. 대형 할인마트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이제 쭉 제가 늘여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60%라는 마진율, 약 600원의 마진 중에 유통 비용 중에 대형 할인마트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여러 단계를 안 거치니까 우리가 15% 깎아줄게요. 우린 45%만 가져갈게요. 이렇게 나온 게 대형 할인마트예요. 이마트 홈플러스가 훌륭해가지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싸게 해준 게 아니라 유통의 구조를 바꿔서 싸게 하면서 자기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대형 마트가 여름에 에어컨 해야죠. 겨울에는 난방해야죠. 주차 요원도 해야죠. 이런 비용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인터넷 홈쇼핑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대형 할인마트보다 더 싸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나온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걸 더 싸게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통의 구조 중에서 가장 간단한 유통의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단지 사람들은 어떤 오해가 있냐면 어떤 구매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 가자 보니까 비싸지 않냐 추론하지만 틀린 거예요. 여러 단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9년 했지만 메나테크로부터 월 세금제하고 2,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아요. 우와, 안 놀라시네. 월 2,5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물건 팔린 거에서 제가 막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돌아가시면 광고비, 홍보비, 교육비 이런 걸 우리 사업자가 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회사를 대신해서 사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노고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유통 마진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쓰여야 될 다양한 비용을 제가 대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죠. 다단계 피라미드다, 손해본다, 망한다, 윗사람만 좋은 일 시킨다 이런 얘기. 실제로 근데 저런 일이 벌어지는 구조의 일들도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제가 근무했던 회사와 제가 일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피라미드 아닌 구조를 역으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세상에 없어요.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연구엔 이런 것도 있다고요. 피라미드 밑에 가서 공부하면 머리가 더 기억도 잘 되고 그런 피라미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 이집트 그 국민들께 사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집트의 문화유산이 한국 와가지고 이상한 욕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집트 국민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피라미드가 한국 와서는 불법의 온상의 그 언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한국을 대표하여 이집트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자고요. 제가 몸담았던 방판회사의 구조입니다. 제일 밑에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있고요. 그분들도 격리사원 무슨 사원들이 쭉 올라오면서 직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도 어떤 리더를 중심으로 쭉 구조가 되어 있어요. 단 쓰는 용어가 달라요. 첫째, 왼쪽은요 직원이란 표현을 쓰고 오른쪽은 회원이란 표현을 써요. 왼쪽에 그 사람들이 받는 수입을 월급이라고 하지만 오른쪽에는 수당, 가로 열고 뭐 수수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구조는 뭐냐면 하향식과 상향식이에요. 저 왼쪽에 있는 방판 직원들이요 제일 밑에 있는 아줌마들을 눈치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로지 위에 계신 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가장 낮은 데로 내 밑으로 섬김의 리더십이 운영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제대로 그게 말처럼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밑에 써놨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반은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빨리 출발하면 늦게 출발한 사람보다 같은 속도를 갖고 있다면 내가 2달 먼저 출발했으면 2달 먼저 도착할 확률이 높은 거죠. 하지만 반은 틀리다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방주사 같이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유할 때 이런 단어를 쓰면 하지 마세요. 야 초기야, 초창기야, 앞번호 줄게, 선점해 뭐 이런 말을 쓰면 거의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초기다, 선점에다, 앞에서 좋다란 말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초기인 사람의 기득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늦게 시작한 사람이 기분 나빠 일하겠습니까? 나보다 별로 노력도 안 하고 능력도 없는데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노력 대비 더 많은 돈을 벌어가거나 더 많은 성공을 이루면 절대 그 밑에 있는 그 늦게 구성된 사람이 거기 버텨나지 못해요. 제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가장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보는 이유는 노력과 보상이 거의 정비례해요.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저는 49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리고 20년 가까이 마케팅 컨설팅을 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먼저 시작한 사람의 좋은 점은 목적지에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5년차 선생님이 계신데 교장 선생님 왜 월급 더 받아가세요?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건강한 네트워크, 건강한 피라미드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추월과 역전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합시오. 메나테크 사업을 하신 여러분 누군가가 너희 피라미드 아니야 그러면 피라미드 맞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피라미드가 아니라고 얘기한 순간 우리가 답변이 안 나와요. 우리 피라미드 맞아. 그런데 피라미드 안에는 건강한 피라미드가 있고 안 건강한 피라미드가 있어. 여러분 사회 얘기 하나만 할까요? 건강한 사회가 있고 안 건강한 사회가 있어요. 그 건강한 사회와 안 건강한 사회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거고요. 계층이 딱 고착돼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사회예요. 그럼 피라미드도 볼게요. 네트워크도 볼게요. 내가 좀 늦게 시작했지만 나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늦게 시작했지만 그 사람보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추월이 돼야 돼요. 내가 앞서가야 돼요. 이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는 다 똑같은데 건강한 피라미드와 안 건강한 피라미드가 존재할 뿐이지 우리 네트워크가 피라미드가 아니라고 얘기한 순간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우리 메나테크는 피라미드가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건강한 피라미드입니다. 어떤 면에서 계층 이동이 가능해서. 이해되세요? 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방청객으로 오셨으면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뚱하고 계시면 안 돼요. 예. 자, 네 번째.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까? 참 어려운 답변인데요. 이용한다, 활용한다. 한번 볼까요? 오히려 남을 성공시켜서 돈을 버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를 일해요? 내가 보험 상품을 팔아요. 그럼 내 동료보다 하루빨리 그 사람들의 시장보다 먼저 들어가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회원가입 시에 우리는 가입비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회원가입 시키는 것만으로는 우리 메나테크는 돈이 안 돼요. 하지만 이상한 피라미드, 나쁜 피라미드는요. 회원가입 시키는 것만으로도 돈이 돼요. 왠지 아세요? 회원가입할 때 200만 원, 300만 원, 몇백만 원 돈을 넣게 하거든요. 참고로 우리 메나테크는 회원가입 시켜가지고는 돈이 안 돼요. 언제부터 돈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회원가입 시킨 분이 여기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때 돈이 돼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불식 학교다. 후불식 학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요. 빵집을 차리고 싶어서 빵 만드는 걸 배우러 갔어요. 내가 커피숍을 차리고 싶어서 바리스타를 배우러 갔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내가 기술을 전수해 줄 테니 네가 나중에 이 기술을 갖고 돈을 벌어서 성공했을 때 그때 수업료를 내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메나테크는 어떤지 아십니까? 아낌없이 노하우를 알려주고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공했을 때에만 나한테 보상이 들어오는 구조기 때문에 후불식 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MBA 과정에 후불식 학교에 들어오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을 해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용해서 돈 번다는 얘기가 맞나요? 안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원가입을 이용해서 돈 버는 데가 있다니까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건 욕을 먹어야 맞죠. 그 차이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공 확률이 너무 희박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 용어를 구분할 때 확률이란 용어와 기대 수익이라는 용어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기대 수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법고시 패스의 확률이 어떤가요? 아주 슬픈 얘기인데요. 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1년 후배가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가 법과대학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지망으로 경영학과 붙었어요. 이지망으로 공부 되게 잘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요. 현재 26년째 사법고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쯤 넘어가면서 기대 수익이라는 게 내가 하여간 10년을 투자했지만 사법고시만 패스하면 내가 그걸 다 보상받을 수 있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확률은 기대 수익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을 말한다는 건 그러니까 가끔 이런 질문 받습니다. 몇 명이 시작하면 몇 명이 PD가 됩니까?
보통 시작하면 얼마 만에 PD가 돼요? 이런 질문은 우문이에요. 우문. 거기에 중요한 변수가 빠졌거든요. 단 저는 저 확률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회라는 걸 도전해보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한 취직 자리를 얻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 오고 공부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투자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고 꽝 되면 망하는 거예요. 유학 갔다 왔는데 취직이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억대의 돈을 쓰고 했는데 목적지 취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공의 확률보다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리스크가 회원가입부터 해서 우리는 리스크가 없어요. 잃어버릴 게 없어요. 하다가 중단돼도 잃어버릴 게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중간에 시간도 투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투자되겠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메나테크는요, 한번 알아보고 시작하는데 왜 리스크가 작냐? 하다가 사업을 그만둔 사람 많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많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만뒀는지.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그만둔 분들이요, 큰 손해를 받느냐? 손해본 거 없어요. 일단 메나텍을 만나서 건강해졌고요. 두 번째, 수많은 건강 정보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지식을 얻어서요, 나중에 지출될 의료비들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을 논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작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확률을 얘기한다면 최근 6년 동안 미국 50만 명의 백만장者직업을 분류해봤더니 아주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자료입니다. 미국 월드 비즈니스지라는 2012년 좀 오래된 자료지만 조사해봤더니요, 1위가 20%가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로 위를 올라선 거죠. 여러분 지금 주식 부자들이 현대자동차 주식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게임회사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판도의 변화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자문이 아니라 투자 회사가, 여러분 저런 투자 회사가요, KGB, CIA, 국정원보다도 훨씬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투자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낸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건강기능성 식품과 네트워크 마케팅은 높은 수익성과 성장 잠재력을 만나는 시너지를 낼 것이다. 어때요? 2007년도에 발표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19년,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실현됐잖아요. 저 보고서에 근거해서 이 국가에서도 모이지 말라 그러고 제한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메나테크, 특히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은 올해 한 해 30% 넘는 성장이 된 거예요. 우리 사업자가 작년보다 더 30% 넘게 일을 더 잘해서가 아니라요, 외부 요건이 상황을 만들어 준 거예요. 미국의 DSA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한 여러 종류로 부르지만 MLL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멀티 레벨 마케팅, 한국말로 다단계. 근데 또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해요. DS가 뭐냐면 다이렉트 셀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조합을 직접 판매 공제 조합 이름을 붙인 게 저기서 따온 거예요. DS가 다이렉트 셀링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거간하는 거죠. 소개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인 거예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끊임없이 미국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약간 우리랑 구조가 달라요. 우리 여러분 코스트코 알죠? 우리가 제일 이해 못했던 게 뭐예요? 내가 물건 사러 갔는데 회원 가입해야 물건을 팔겠대. 이런 황당하잖아요. 제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요. 근데 미국은요, 미국의 네트워크 회사들은 가입비가 있어요. 심지어 메나테크도요, 1년에 한 번씩 4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내야 회원 자격이, 코스트코 회원 자격 리뉴잉 하듯이 자격이 있어요. 그건 일본에서는 상식이고 불법이 아니에요. 회원 가입비를 미국은 다 받아요. 거의. 그런 와중에도 네트워크 회사의 종사자들이 늘고 있다는 데이터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한국이야 거의 회원 가입비 없는 데가 꽤 있으니까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래프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요, 뭐 화장품도 유통시킬 수 있고 생필품도 유통시킬 수 있고 건강식품도 유통시킬 수 있어요. 한국의 네트워크 비즈니스 1등 회사가 어디죠? 1조 가까이 하는 아메이, 두 번째 비슷하게 하는 애터미, 뭐 이런 회사 있습니다. 그 회사의 플레이의 영업군이 뭐예요? 생필품이에요. 한국에서 1, 2등하고 1조 달리고 있으니까 저 시장이 크다고 보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전체 네트워크 시장을 보면요, 반절 이상이 건강기능성 식품이에요. 그리고 그 그래프의 성장들을 보면 저 웰리스라고 된 게 건강기능성 식품이거든요. 우향항으로 향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셔야지 한국 시장을 샘플링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6번째입니다.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 아니면 뭐 작곡을 하거나 책을 낸 분이 평생 받는 인세 소득 같은 소득이 발생하고 상속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저걸 좀 분리합시다. 여러분, 어떤 네트워크에서 상속은 가능합니다. 상속시켜주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와서 저한테 코드 주세요 그러면 회사는 줍니다. 그러니까 상속과 인세를 좀 구분합시다. 상속은 어느 회사나 가능해요. 단 상속 받았는데 돈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코드를 받았어. 우리 아버지가 매달 1,000만 원씩 받으셨는데 내가 받고 나니까 돈이 안 들어와. 그럼 인세소득은 안 되는 거예요. 상속은 이루어졌지만 인세소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상속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받았던, 예를 들어 이거죠. 제가 어느 날 뭐 사망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저처럼 설명을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못하는 제 아내가 제 코드를 상속받았다고 할게요. 근데 저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은 가능한데 인세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아이템 보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 여러분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좀 빨리 가고 있나요? 괜찮나요? 예, 대답 좀. 네.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7번째입니다. 이 사업을 권유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시간 없어요. 저도 요즘에 집에 있는 일이 많아가지고요. 아이들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고요. 집에 와서 설거지 조금 하고 청소기 돌리면 10시 반쯤 되고요. 아점 먹고 나면 1시쯤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벗어놓은 옷까지 좀 정리하고 뭐 하면 애들 데리러 갈 시간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오고 저녁 차려주면 저녁이에요. 이야, 주부의 삶이 그렇게 하루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원재료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이건희가 됐든 노숙자가 됐든 신이 공평하게 주신 게 24시간 시간인 거죠. 결국엔 저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다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의 연금술이다. 연금술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금이 아닌 걸 금으로 만드는 기술이 연금술이었어요. 여러분, 그 돌아가시는 피터 드러커라는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이 있는데 그분이 가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전 세계 수십 조의 매출을 내는 회장님들, CEO들 대상으로요, 개인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 사람 업무 컨설팅을 해줘요. 그 중에 하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에게 시간의 가계부를 쓰게 해요. 시간의 가계부를 써가지고요, 그 사람이 투자하는 시간이나 내용들을 다 분석해줘요.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정말 유의미한 시간인지 효과적인 시간인지를 구분하게 해주면서요, 시간을 재모델링 해줍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걸 잘 이해하신다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새롭게 시간의 가계부를 써서 시간의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내 시간의 소비 지출을 구조조정해서 새로운 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조정해서 나온 시간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알바를 할 수도 있고요, 대리운전을 할 수도 있고요,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구조조정된 시간의 여분을 가지고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깜짝 놀랄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굉장히 바쁜 시간을 살았고요, 강사로서 정말 눈코 뜰 수 없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구조조정해서 처음에 조금씩 네트워크 마케팅에다가 시간 투자를 했었어요. 그것이 8년쯤 지나고 나니까요, 저한테 한 달에 웬만한 직장인 사회초년생의 연봉을 매달 주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의 연금술이 작용되기를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다 드린 말씀이에요. 시간을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거죠. 시간 관리를 잘하면.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리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이어리를 쓰는 겁니다.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는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룹 다이어리가. 그게 꼭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그 다이어리에 일정을 적고 시간을 관리하는 훈련을 한다면 맨하텍 사업, 네트워크 사업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의 여력들이 날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한 지인들께 그래 그 다이어리가 있다는데 그 속지하고 겉지 좀 한번 사다 주세요. 속지 2만 원, 겉지 2만 원입니다. 속지는 이렇게 겉지는 계속 쓸 수 있고요. 속지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갈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4만 원의 투자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시간의 가계부를 쓰실 수 있고 시간의 여력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8번째입니다. 나는 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팔란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대장금 때 그 장금이가 홍시맛이 난다고 얘기했더니 상궁이 물어봐요. 왜 홍시맛이 난다고 생각했냐 그랬더니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는데 왜 홍시맛이 났냐고 생각하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가요 파는 게 아닌데 자꾸만 팔 자신이 없대요. 팔라고 한 적이 없는데 팔 자신이 없대요. 말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일은 파는 일이 아니라 소개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은 파는 게 아니라 소개하는 일이에요. 근데 다른 네트워크를 경험하신 분들이 딴 데서 열심히 팔다 오니까 팔다가 실패하니까 여기 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팔아 이러는데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파는 것과 소개하는 거의 차이를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옷가게에서 옷을 막 설명하고 파는 건 파는 겁니다. 그리고 마진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집을 거래를 시켜주는 건 그건 파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파는 것과 소개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건데 자꾸만 우리 보러 판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소개하는 것도 자신 없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난 소개하는 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소개를 합니까? 맛있는 집 가서 좀 싸고 맛있으면 친구만 야, 그 집 싸더라 하잖아요. 대신 그게 네트워크가 뭐가 다르냐면 그렇게 소개해봤자 그 소개받은 사장님이 나한테 소개해 줬으니까 뭐 소고기 1인분 더 드릴게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대신 네트워크는 그 소개에 노고를 한 사람을 데이터화 잘 시켜서 그것을 집계하여 소개한 기여한 만큼을 주는 게 네트워크인 거죠.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는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과 판매가 아니고 전달, 가로 열고 소개라는 거죠. 판매와 소개, 전달은 다른 거예요. 판매는 마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 그럼 마진을 붙이는 거예요. 아무리 아줌마가 정가 10만 원짜리 고객한테 로션을 줄 때요. 회사는 그 아무래 아줌마 화장품 아줌마에게 약 8만 원 정도의 제품을 줘요. 표지에는 10만 원이라고 붙여놨지만 권장 소비자 가격을.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내 친구한테 만 원을 남길지 2만 원을 남길지 마진 안 보고 8만 원에 줄지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판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소개한 사람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살 때 가격이 똑같습니다. 내가 우리 친구라고 88만 1,500원짜리 무슨 패키지가 있는데 내 친구니까 만 원 깎아주세요. 안 됩니다. 사야 되는 거예요. 단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회사는 소개비로 나한테 수수료를 주는 거죠.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건데 같다고 보는 겁니다. 정보 전달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소개가 일어나는데 단지 과거의 소개 방식과 뭐가 다르냐면요. 과거엔 내가 이 사람 한 명 소개하고 이 사람 한 명 소개해요. 근데 내 소개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누군가에게 그 식당을 소개했어요. 아무 혜택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소개가 더 퍼져나가도 최초 소개하기 시작한 나의 그 원천적인 기여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물론 처음 직접 소개한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개비와 저 거쳐 간 소개비의 비율은 작아지겠죠. 당연히 기여도가 작아지니까. 하지만 그것을 합리적으로 구성해서 드리겠다라는 거죠. 왜? 끊임없이 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9번째입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주변이라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이라는 건 유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든 거나 순발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보를 전달하는 건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심지어는 그냥 인쇄물을 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약간 다른 겁니다.
뭐 코미디언처럼 아니면 사회자처럼 이렇게 뭔가 순발력이 있고 말재주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업이 다른 거죠. 강사는요, 말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지식이 많아도요, 이렇게 전달이 안 되면 가공돼서 나가지 않으면 강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팩트를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사 되는 구조예요. 성실한다고 강사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강사 되기 힘듭니다. 저 흉내 내지 마세요. 이거 그저 박수무당 기질이 있어야 되고 사주에 무당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강사 되라고는 안 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강의 저렇게 반응 없는 청중들 앞에 놓고요, 수천 명이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력이 발휘돼서 할 수 있는 건, 이건 신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강사는 도전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도전해 보십시오. 자, 10번째입니다. 현재의 수입에 만족합니다. 아유, 부러운 분입니다. 현재의 수입에 만족합니다라고 거절한다면 너무 부러워요. 그런 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요, 과연 현재 수입에 만족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 삼성을 물려받는 이재용 회장님, 현재 재산과 수입에 만족하실까요? 저는 오히려 현재의 수입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노숙자실 거예요. 틀리나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예요. 돈은 있으면 있는데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 좋은 철학이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까지 목적이 있으면 돈은 꼭 필요해요. 요즘에 뭐 해민 스님, 법정 스님 이런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내가 좋은 데 쓰려고 하면요, 돈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수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부자 아빠의 노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을 한번 꼭 소개받아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 책이요, 배경 지식이 좀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분과 나랑 이 책을 통해서 돈독이라는 걸 좀 해줘. 돈독한 돈이 되는 독서 모임이라는 게 우리 프로그램에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실 거고요. 더불어 아까 얘기한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북토크라는 그 폴더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저 책을 가지고 한 2시간씩 2번에 걸쳐서 토크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그런 방송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꼭 온 가족이, 이것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만 보는 책이 아니라 대학생이라든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든가 자영사업을,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경제활동을 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교양도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11번째, 본업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꼭 이런 말씀 드려요. 본업이 당신에게 충실하지 않을 거다. 제가요, 8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하고 비전을 봤을 때요, 주변에 많은 강사님들에게 이 비전을 전하였어요. 근데 제 주변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강사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분들은 본업에 충실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본업이 본인들에게 충실하지 않았어요. 올해 그분들의 수입은 거의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저는 본업에 충실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본업이 당신에게 언제까지 충실할지를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또 한 번 저 책을 권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통해 우리가,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 8년 전에 제가 이걸 권했을 때, 아니야, 난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석사 박사 과정에 진학돼서 정말 적지 않은 학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시간도.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에 박사학위 딴 동료가 계신데 박사학위 따자마자 학위 인증식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왔더라고요. 꽝 되는 투자가 된 거죠. 우리는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이요, 뭐에 약한지 아십니까? 배운 건 누가 못 훔쳐간다라는 이론으로 교육비에 투자하는 건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위험한 돈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돈이 되고 있어요. 물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남이 훔쳐가지 못합니다. 대신 넌 지식이 쓸모없는 지식, 활용 못하는 지식, 효과를 못 내는 지식이 돼버리면 그 지식을 넣기 위해 투자한 돈, 그래서 딴 졸업장이 아무 효과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합니까? MBA 6주 과정 통해서 얻은 2012년 8월 2일 날 받은 졸업장은 제 서재에 가장 귀한 자리에 붙어 있지만 12년 공부하고 4년 추가로 졸업하고 나온 고려대학교 졸업장은 어디 가서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 졸업장이 제 인생을 안 바꿔줬으니까요. 이제 MBA 과정을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하고 있는 이 강의가, 저는 어떤 그 토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3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비록 여러분이 3만 원을 내셨지만 3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저는 자신 있게 개런티합니다. 한번 믿고 끝까지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랜 B 얘기하는데요. 플랜 B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너무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교장 선생님 출신 ROTC 선배님들이 몇 분 사십니다. 몸도 건강하시고요. 제가 그분들과 테니스 모임이 있는데 체력으로 못 당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요, 일할 거리가 없어서요,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한 선배님은 캠핑카를 사서 산천을 떠도시다가 결국엔 파셨어요. 이제 더 이상 갈 산이 없답니다. 이제 여러분,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플랜 B를 찾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플랜 B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1%만 하는 부자의 비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용어 정리를 또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산과 재산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산은요, 매달 나에게 현금을 갖다 주는 게 자산입니다. 재산은요, 팔 때만 부가가치를 내주는 거죠. 집이 있어요. 똑같은 집이지만 이게 재산인가 자산인가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매달 집을 한 채인데 거기서 월세가 들어오면 그건 자산이에요. 근데 이 집에 내가 관리비가 나가고 막 뭐가 나가면 이것은 부채인 거예요. 지출이 계속 이러고. 그래서 그 재산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식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그건 자식은 재산도 아니에요. 부채예요, 부채. 하지만 물론 그 자식이 커서 일정한 용돈을 주고 있다면 그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현재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빨리 자산화되도록 아이들한테 각서를 받아놨어요. 예.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나의 채무자인 것을 잊지 않도록 매일 가르쳐요. 매일 가르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래서 심부름 잘한 날은 그러면 아빠가 6개월 동안은 50만 원으로 깎아줄게 하면서 막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흐름들은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월급이 딱 들어오잖아요. 바로 지출로 다 끝나요. 그것을 자산 쪽에 투자할 게 없는 거예요. 중산층은요, 그게 부채로 들어갔다가요, 지출로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진짜 부자는요, 돈이 들어오면 자산에 투자가 되고 그 투자된 돈이 또 돈을 벌어주기 시작하면서 스노우볼 효과,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비즈니스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찾아낸 세상의 비밀이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솔직히 말할게요. 8권의 책을 쓰고 수많은 강연자가 있지만 그 사람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나타나기 전에 경제 경영에 대한 얘기한 강사가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전에 사람들이 얘기 안 한 표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게 뭔지냐면 저 아래에 있는 표입니다. 세상의 직업의 군을 4개로 나눈 거예요. E가 엠플로이, 직장인 영역. S가 셀프 엠플로이, 자영사업가, 전문직들, 의사, 변호사 이런 거 셀프 엠플로이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직업이 나를 고용한 거예요. 내가를 고용한 것 같지만 변호사란 직업이 나를 고용한 거예요. 나도 여전히 엠플로이예요. 대신 내가 나를 고용한 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너, 그 밑에 투자가. 이걸 평면으로 보면 저렇게 돼 있는데 이제 입체로 볼게요. 월급쟁이 영역과 자영업자 영역은요,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95%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통되는 부는
전 세계에 소유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돌고 있는 돈의 5%가 저기서 나눠먹기, 갈라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 오너나 인베스터라는 계층들을 보면요,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되는데 95%가 부가 적이 몰려 있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인가요? 월가를 점령하라고 하면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월스트리트로 막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97%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95%도 아니고. 우리는 다 월급쟁이고 저 3%의 인간들이 전 세계 부를 다 갖고 있다. 이게 월가를 점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공정. 거기에 덧붙여서 그때 데모 나온 학생 사람들이 노숙자나 뭐 학력이 낮은 뭐 공장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수억을 들여 대학을 졸업한, 미국 학비가 살인적이거든요. 수억을 들여 빚쟁이가 돼서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아까 얘기한 교육이라는 위험한 투자를 해놓고 빚쟁이로 나앉게 생긴 거예요. 취직이 안 되니까. 그 분노로 월스트리트로 간 거죠. 12번째입니다. 아이가 너무 어립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아이 때문에, 우리 배신혜 사장님이라는 분은요, 아이의 건강 문제를 만났고 장애아예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 장애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식이 나보다 하루 먼저 죽는 겁니다. 내가 그 녀석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왜? 내가 있으면 그나마 천덕꾸러기가 안 되는데요. 내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식은 형제가 됐든 일가 친척이 됐든 심지어 국가에게 천덕꾸러기가 되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인세소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맨하탄을 뛰어든 겁니다. 자식 때문에 한 거예요. 이제 각각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 때문에 못하고 어떤 엄마는 아이 때문에 해냅니다. 우리 세상을 바꾼 수많은 엄마들이 있죠. 율곡 이희 선생의 어머이신 신사임당, 우리 정트리오를 키워내신 어머니, 또 김연아를 키워낸 김연아의 어머니, 다 어떤 선택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어머니들, 꼭 어머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아버지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째,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래도 성공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열심히 하면 뭐래도 성공하지요. 저는 여기서 그 성공의 기준과 유지와 안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 또한 뭐 저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기 우리 8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 녀석보다 7살 정도 더 어렸을 때 2살쯤 됐을 때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살아서요.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바꾸겠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열심히로 따지면 저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맞죠?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예. 여보, 내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구나. 그냥 내가 나 생각하면 가끔 불쌍해요. 진짜 내가 가끔 나를 이렇게 거울 속에 나를 쳐다보면요. 안 됐어요. 죽어라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대학도 가고 ROTC 장교도 하고 뭐 죽어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건 내가 노는 물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플레이하는 그라운드가 변경되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노는 물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업가가 되라는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성공학 책과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공학 책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성공학 책 엄청 읽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근데 그 책의 요지는 뭐냐면 훌륭한 직장인이 되라는 거예요. 훌륭한 쓰임을 바르라는 거예요. 훌륭한 인재가 되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장님이 되라가 아니라 훌륭한 인재. 여러분, 인재라는 말이 굉장히 살벌한 뜻을 갖고 있어요. 쇠 중에 쓸모 있는 건 철제, 나무 중에 쓸모 있는 건 목재, 인간 중에 쓸모 있는 건 인재. 결국엔 뭐예요? 사람을 쓸모의 용도로 본 거예요. 어느 기업에, 어느 회사에 쓸모 있는 놈이 되라. 여러분, 단어에 숨어있는 아주 깊은 의도와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인재가 되란 얘기를 안 합니다. 네가 주인이 되라.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육감님이 바뀌면 교육 철학이 바뀌잖아요. 예전에 교육청에 가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21세기를 이끌어갈 민주시민 양성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죠.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도 목적과 방향, 이제 사장이 돼보라는 거예요. 이 MBA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권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95%가 5%를 놓고 싸우는 그런 시장에서 힘들게 살지 말고 95%의 부가 움직이는 곳에서 사장으로 한번 살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 조건 중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팁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첫째, 아이템을 잘 고르셔야 돼요. 시장성.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장이 계속 축소되면 그거 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저귀 공장을 만든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유 시장에 뛰어들겠다?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1970년대 베이비 붐 때처럼 인구가 신생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땐 타이밍이 잘 맞으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함부로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메나테크는요, 아까 앞전 시간에 들었겠지만 글리콘 영양소라는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진입장벽이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대와 문화 흐름. 지금 올해 우리 그룹이, 우리 메나테크의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는데요. 물론 우리 조직원들이 훌륭하게 대응을 했기도 했지만 그 성장의 대부분은 흐름이에요, 흐름. 이제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한 거죠. 바이러스는 수백 종이 계속 나올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나오는 바이러스마다 치료제를 꽂고 산다면 우린 고순도치로 살아야 돼요. 수천 개의 바늘을 꽂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어떤 바이러스가 출몰해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인식의 전환들이, 시대의 흐름의 전환들이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스템이라는 거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마지막, 가성비가 좋으면 고객이 생기겠죠. 저도 8년 전에 혼자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업에 종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저 인간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친구도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친구가 없냐고. 왜냐하면 친구 만나도 돈이 안 되더라고요. 맨날 돈만 쓰고. 그걸 뭐하러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되도 않는 술이나 붓고 있고.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친구들도 끊었어요, 사실은. 친구들 미안한데 뭐 만나도 뭐 인생에 도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인맥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혼자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저로 인해 출발해가지고요 쭉 퍼져서 한국 안에만 회원이 3만 명이에요. 그중에 먹는 분도 있고 안 먹는 분도 숫자 상으로 3만 명이에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내가 투자한 돈보다 훨씬 좋은 가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성비라 그러잖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14번째, 가족, 가까운 분들이 반대합니다. 이건 제가 두 번째 표에서 설명드릴게요. 맞습니다. 가족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진짜 염려해서예요. 그래서 가족과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면 돼요. 나 당신이 반대하는 이유, 걱정하는 이유를 100%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같이 좀 가서 들어봐 주세요 하세요. 여러분, 우리 연애할 때 이런 거 안 해요? 내가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 연애할 때 남자친구 만났는데 친구들 데리고 나가잖아요. 야야야, 한번 봐줘봐, 어떤 인간인지. 내가 눈에 눈꺼풀 씌워서 콩깍지 껴서 잘못 보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그냥 좋으면 그냥 고했구나. 제 와이프는 자기 언니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언니가 좀 봐봐 그러고. 근데 콩깍지 끼우니까 언니는 반대했는데 저랑 결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족의 반대는 뭐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의 또 걱정거리가 있는데, 대신 하나 알아야 될 건, 한 번도 이 업을 알아보거나 해본 적이 없는 분의 반대는 좀 재고해 봐야 돼요. 아까 그랬죠? 한국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건 틀렸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모르는 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와 틀린 것도 혼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메나테크는 다른 네트워크와 달라요.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는 틀린 네트워크예요. 가로 열고 네트워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가끔 만나는데요, 네트워크가 아닌 걸 해놓고 와서 내가 네트워크를 했다고 착각하는 분을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하는 분은 저게 무시하십시오 그랬는데 무시는 아니고요. 좀 더 좀 잘 설득하셔서 이 교육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제는 모시고 오지 않고도 가능해졌잖아요. 이 영상을 보내드리면 되고 또 저런 차이를 알려주는 수많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그만두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은 네트워크를 안 하셨다니까 제대로 된 걸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도 당연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왜 전시나 점포 판매를 안 하니까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좋아하면 홈쇼핑이나 가게에 진열하고 팔지.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은 겁니다. 왜? 회사 입장에서는 잘 팔고 점포 내는 사람 한 사람한테 통해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박리담회로 쭉 유통시키는 게 나을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나은 거죠. 왜? 점포를 열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점포를 여는 과정에서 고정비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송도 안에서 메나테크를 잘 파는 우리 배신혜 사장님이 됐든 제가 됐든 배주원 사장님이 됐든 셋이서 점포를 딱 열었다고 칩시다. 막 지금 사업을 알아보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사겠어요? 8년, 9년, 10년 이렇게 이 일을 전달한 사람한테 가서 사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막 진입하는 분들이 진입을 못 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량한 네트워크 회사들은 지금까지 무조건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우리 H로 시작하는 회사가 한때 점포 방식으로 그 당해년도는 매출액이 쫙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죠. 정말 두 집거나 한자에서 H로 시작하고 찜질통 같은 거 있는 집들이 막 우후죽순 생겼었어요. 싹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가게를 하나 열었다 닫으면 최소 2, 3천은 그냥 공중에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회사는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 자기들이 열었는데. 그래서 그 회사 로고에 회사 로고를 못 쓰게 했잖아요.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법률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직접 시킨 적 없어. 내 고의가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하게 만든 법률 용어가 있어요. 미필적 고의라고. 내가 시키지 않았지만 상황으로 보면 시킨 거나 다름없어요. 그게 법률에 있어요. 제가 법률 많이 알죠? 누군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16번째입니다. 이제 메나테크 사업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요? 17번째까지 있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과거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이 사업을 알아볼 때요, 저에게 이 사업을 알려주신 이명진 투스타 PPD 사장님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회사의 한계점은 언제쯤 올까요? 왜냐하면 전에 하셨던 사업에서 실패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때의 답변이 뭐였냐면, 좀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 포화된 상태에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이미 1조라는 정도의 매출이 오른 상태에서 정체된 기간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늘지 않는 거죠. 하부 조직만 사람이 바뀔 뿐이지. 그렇다면 메나테크도 그런 타이밍이 올 텐데 그때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메나테크가 한 350억 정도 매출을 할 때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2천억 정도 되면 좀 포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6배나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매출액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계신, 이게 6배 커지면 내 시장은 있겠다 생각하고 저는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명진 사장님이 얘기했던 2천억이라는 시장은 전 다 놓고 얘기합니다. 틀린 거예요.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저는요, 2조 시장쯤 돼야 될 것 같아요. 뻥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시장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게 기술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든 신상품을 개발하든 기술 개발을 하든 뭘 보고 해요? 뭘 보고 해요? 시장성을 보고 해요. 메나테크가 취급하는 이 글리콘 영양소와 영양소의 시장은 영양제 전체 시장을 보면 안 돼요. 인류가,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에 지출하는 지출 총액을 총시장으로 봐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연간 의료보험료로 내는 게 대략 50조예요. 근데 지금 그 50조가 다 쓰이고 있죠.
5년 전, 6년 전만 해도 거둔 의료보험비에서 차액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이 그거 갖고 투자도 하고 불리는 일을 했지만 올해는 최근 들어는요 복지가 더 늘어나면서요 거의 거둔 돈을 다 쓰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50조가 쓰여요. 거기에 체중을 빼기 위해서 사 먹는 다이어트 식품들, 다이어트 약들, 뭐 다이어트 한약,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기구들. 여러분 세상에 장담합니다.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일 중에 하나, 제가 만든 말인데요. 운동으로 살 뺄다라는 게 가장 비효율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운동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으로는 근육이 생기죠. 단 운동으로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운동기구 시장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운동기구를 살 빼려고 사기 때문에. 저는요 그냥 작게 잡아 100조의 시장이 있는 거예요. 100조의 시장 중에 메나테크가 2조쯤 하는 건, 그래서 단언코 얘기합니다. 메나테크 사업을 알아보신 여러분, 아직 메나테크는 문을 반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 아이템, 타이밍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사진에서요.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아이템을 선택할 때요. 과거에 인기 끌었던 아이템이 있고요. 현재 인기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만 현재 있는 아이템에 자꾸만 들어가요. 근데 현재 있는 아이템에 들어가려면 권리금 내야 되는 거예요. 권리금 아닌 말로. 지금 잘 되는 가게 내가 인수하고 싶으면 권리금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권리금 내고 뭐하고 따지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권리금 없는 임대 안 된 점포 들어가서 살려야 되는 거죠. 이 비유가 적절해요? 네. 예, 지금 말하고도 제가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 나는 게 참 신기해요, 내가. 나한테 깜짝 놀래요. 온라인 방송의 특성상 재미가 없을까 봐 조크했습니다. 조크. 여러분 미래를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미래를 거기서 선점은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선점은. 그래서 여러분 주류 비주류가 있습니다. 과거에 주류는 IBM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요. IBM이라는 비교를 할까요? IBM이 이마트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남동공대에서 빨대 만들던 회사. 이 정도 갭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 빨대 만들어가지고 이마트에 납품하려고 했던 회사예요. 지금 어때요? 완전히 반대가 돼 있죠. 그게 주류와 비주류예요. 여담이지만 저는 늘 인생을 비주류 쪽에 서 있으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주류 쪽에 서 있으면요 기회가 없더라고요. 비주류가 주류로 바뀌는 순간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산길을 내려올 때 사람이 많이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질 때요. 사람이 많이 다녀서 뺀질뺀질한 길이 있고 다닌 지 꽤 된 것 같아서 풀이 좀 나 있는 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길로 가요. 그것도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긴 다닌 적이 없어서 뭐 밤도 좀 떨어져 있을 거고 사람 많이 다닌 길은 밤 다 주워갔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류는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그런데 글리코형에서 현재는 비주류예요. 이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작은 회사가 주류가 된 순간 어때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받았던 스톡 옵션으로 수백억 자산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인식의 차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1년 지나면 10%, 2년 지나면 10%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쭉 알려지지 않다가요. 어느 순간 계기가 생기면 확 알려지는 거죠. 확 알려지는 거예요. 확. 그걸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멘텀이요. 서서히 오고 있어요. 아직 안 왔어요. 저는요. 그 벤칼슨 박사라는 분이요. 미 대선에 나와서 나 글리코 영양소 먹어요. 먹기 전엔 아팠고요. 에? 지금 10년째 먹고 있는데 안 아파요 라고 대선 토론 인터뷰할 때요. 전 모멘텀이 왔는지 알았어요. 게임 끝난지 알았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이 벤칼슨을 몰라요. 그 사람 의사면 의사지. 우린 누구 말 들어요? 동네 내과 의사 선생님 말 듣더라고. 난 그때요. 다음날 막 혼자 친구들한테 밥 사고 흥분해가지고 모멘텀 끝났다. 웬걸 벤칼슨을 모르더라고. 미 대선에 관심이 없어요. 모멘텀이 안 왔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많은 질문과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그 질문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 보신다면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요.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나테크